피터 린치. 이 이름 하나로 월가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13년 동안 연평균 29.2%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가 운용한 펀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뮤추얼 펀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전설적인 투자자는 화려한 금융 엘리트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11살부터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가족 생계를 도와야 했던 소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소년이 월가를 정복했을까요? 오늘은 미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4년 피터 린치의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린치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계사로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정 형편이 넉넉했죠. 그런데 갑자기 가장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2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져야 했고, 어린 린치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지켜보면서 린치는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합니다. 커서 반드시 큰 돈을 벌어서 어머니가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고요. 11살짜리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린치는 동네 골프장에서 캐디 일을 시작했는데, 이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린치는 골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캐디들이 쉬는 시간에도 손님을 찾아다녔고, 항상 최선을 다해 서비스했죠. 골프장이라는 곳이 단순히 운동만 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미국의 부유층과 기업 임원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는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린치는 공을 주우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고, 주식이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죠. 그런데 어느 날 피델리티의 부사장 조지 설리번이 골프장에서 우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린치는 자기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새 우산을 사서 설리번에게 건넸죠. 캐디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도 아까웠을 텐데. 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설리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훗날 린치가 보스턴 칼리지에 입학할 때 설리번의 추천으로 캐디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집안의 소년에게 명문대 진학의 문이 열린 겁니다. 보스턴 칼리지에서 린치는 독특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 지망생들이 경제학이나 수학, 회계학을 공부할 때 린치는 철학과 논리학, 심리학, 역사학을 전공했거든요.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봤지만 린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학문은 경제학이 아니라 철학, 특히 논리학이라고 믿었죠. 왜냐하면 금융이란 결국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해야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고, 이 철학은 평생 그의 투자 원칙이 됩니다. 린치는 대학 시절부터 이론만 공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시험 성적이 아니라 실제 투자로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1961년 린치는 플라잉 타이거스라는 회사에 주목했습니다. 1945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화물 항공사였는데, 당시 항공화물 운송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거의 이용되지 않았죠. 대형 화물을 비행기로 보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잉 타이거스가 1961년에 세계 최초로 항공 팔레트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린치는 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고, 자신의 저축금 대부분인 $1250를 투자했습니다. 처음 3년 동안 주가는 $7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대학생이 무슨 주식이냐며 손가락질했지만 린치는 포기하지 않았죠. 골프장에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이기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면서 군수 물자 운송 수요가 폭증한 겁니다. 린치가 처음 예상했던 민간 항공 화물 사업 성장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대박이었죠. 1965년이 되자 린치의 $1250는 $6000 이상으로 불어났고, 이 돈으로 와튼 경영대학원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한 투자로 대학원까지 다니게 된 겁니다. 와튼에서도 린치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학 수업은 무시하고 모든 여가 시간을 다음 투자 대상을 연구하는 데 썼거든요. 그런데 졸업 후 운명이 개입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면서 린치도 징집 대상이 된 겁니다. 다행히 전쟁터가 아닌 한국에 배치되었는데 린치는 군 복무 중에도
투자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업들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에겐 플라잉 타이거스의 성공을 재현할 또 다른 기회를 찾겠다는 집념이 있었죠. 그가 찾던 것은 10배거, 즉 원금의 10배를 벌어다주는 주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린치는 메인슈가라는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메인주에서 사탕무를 정제하는 회사였는데 사탕수수와 달리 사탕무는 추운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는 특성이 있었죠. 회사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감자와 사탕무의 수확 시기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감자 농부들에게 사탕무도 재배하도록 설득하는 전략이었죠. 린치는 이게 대박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직 월가의 어떤 증권사도 이 회사에 주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브로커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 주식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대박이 터질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농부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었거든요.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농장의 4분의 1도 활용하지 않았고 회사의 성장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린치는 이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도 현장 조사 없이 사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숫자와 사업 계획만 보고 투자했다가 현장의 실제 상황을 놓친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린치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1969년 린치는 조지 설리번의 연결로 피델리티에 입사합니다. 당시 피델리티는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였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타 트레이더 제리 차이가 떠나면서 고객들이 대거 이탈했고 내부자 거래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1년 만에 자산의 3분의 1이 빠져나갔습니다. 창업주 에드 존슨의 아들 네드 존슨이 새 CEO가 됐는데 그는 회사를 살릴 인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피델리티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930년대만 해도 뮤추얼 펀드는 부자들끼리 돈을 모아 운용하는 소규모 가족 사업이었습니다. 성장하려면 수익률로 입소문을 내는 수밖에 없었죠. 에드 존슨은 여기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금융을 모르는 전문 영업사원을 고용해 펀드를 상품처럼 팔기 시작했고 분산 투자라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일반인들에게 안전한 투자처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투기적 도박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1962년 피델리티는 미국 최대 뮤추얼 펀드 회사가 됐는데 성공이 경쟁을 불러왔습니다.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수많은 뮤추얼 펀드가 생겨났는데 문제는 이들이 투자 연구보다 자금 모집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영업사원과 브로커에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수익률은 뒷전이 됐죠. 에드 존슨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기술적 분석의 선구자 제리 차이를 영입합니다. 차이는 차트와 패턴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다른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단기 패턴을 찾아냈고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뮤추얼 펀드 업계의 스타가 됐고 피델리티를 새로운 정점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에드 존슨이 은퇴할 나이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제리 차이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에드 존슨은 피델리티를 가족 회사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아들 네드 존슨에게 경영권을 넘겼거든요. 차이는 회사를 떠났고 투자 세계에서 고객의 충성심은 오직 수익이 있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고객들도 차이를 따라갔고 여기에 내부자 거래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피델리티는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네드 존슨은 차이만큼 뛰어난 인재를 찾아야 했는데 그 답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린치는 피델리티에서 철강과 금속 분야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시작했습니다. 본업은 기업 분석 리포트를 쓰는 것이었는데 린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개인적으로 작은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시장을 이기는 겁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피델리티 직원들이 점심시간마다 린치에게 주식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1974년 네드 존슨의 눈에 린치가 들어왔고 그를 마젤란 펀드의 새 운용자로 임명합니다. 당시 마젤란은 존슨 가족과 임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비공개 펀드였는데 규모가 10억 달러 미만으로 작았기 때문에 린치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 미국 경제는 최악의 침체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연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1977년 다우지수는 18%나 폭락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들이 주식 투자를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도망칠 때 린치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에게 하락장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거든요. 박앤세일이었습니다. 린치는 잠재적 텐베거로 가득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확률의 법칙이 자기 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포커 게임에 비유하자면 10개의 게임을 동시에 지켜보면서 좋은 패가 나오면 배팅을 늘리고 나쁜 패는 접으면 된다는 논리였죠. 린치의 첫 번째 템베거는 의외의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타코벨이었죠. 1951년 글렌 벨이라는 백인 남성이 동네 멕시코 식당의 음식에 반해서 레시피를 배운 뒤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 체인점이 퍼져나갔습니다. 린치는 캘리포니아 출장에서 타코벨 브리토를 먹어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부채가 없고 단 한 개의 매장도 문을 닫은 적이 없으며 제품이 맛있다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거든요. 1978년 린치는 타코벨 주식을 $7에 대량 매수해서 마젤란 펀드의 최대 보유 종목으로 만들었고 1년도 안 돼서 멕시코가 주당 $50에 인수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린치의 투자 철학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종목을 고르는 과정을 예술이나 스포츠에 비유했는데 핵심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죠. 당시에도 블룸버그 같은 정보 서비스가 있었고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린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어떤 매장이 붐비는지 보고 직접 제품을 써보고 경쟁사와 고객을 만나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월가의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이런 인간 중심의 투자 방식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77년 다우지수가 18% 하락할 때 린치의 펀드는 20% 수익을 냈고 1979년에는 시장이 18% 반등할 때 무려 5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린치는 어떤 주식이든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주식계의 윌 로저스라는 별명을 얻었죠. 1980년대 레이건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자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펀드가 됐습니다. 린치는 항상 5종목 중 3개만 맞아도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의 적중률은 그보다 훨씬 높았죠. 하지만 린치도 실패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983년에 설립된 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보스턴에 있는 고급 샌드위치 전문점이었습니다. 편의점과 고급 레스토랑의 중간쯤 되는 컨셉이었죠. 린치의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매일 점심을 먹으러 갔고 그 샌드위치에 완전히 중독됐습니다. 보스턴 최고의 빵과 최고의 샌드위치를 판다는 걸 린치는 직접 체험으로 알고 있었죠. 1986년 회사가 상장하자 린치는 $13에 주식을 샀습니다.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는 중산층 직장인들이 편의점 샌드위치 대신 고급 샌드위치를 원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트너스는 보스턴이라는 지역 시장에서만 성공을 증명했을 뿐 다른 지역에서 통할지는 미지수였죠. 린치는 이 질문을 깜빡했습니다. 맨해튼에 매장을 열었을 때 뉴욕의 전설적인 델리들과 경쟁이 안 됐고 애틀랜타까지 확장하려다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회사가 실수해서 배웠을 수도 있지만 돈이 떨어지면 두 번째 기회는 없는 겁니다. 린치는 50%에서 95%의 손실을 보며 주식을 정리해야 했죠. 그는 이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텍사스에서 성공했다고 일리노이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모델이 통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빌트너스에서 배운 겁니다. 1989년 마젤란 펀드는 $170억 규모로 미국 최대 뮤추얼 펀드가 됐습니다. 매년 시장을 이기는 린치는 월가의 전설이 됐고 수백만 미국인에게 피델리티는 곧 린치였습니다. 네드 존슨에게 린치를 영입한 것은 신의 한 수였죠. 근면하고 윤리적이고 똑똑한 린치의 이미지가 곧 피델리티의 브랜드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커리어의 정점에서 린치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1990년 피터 린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46세의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10살에 잃은 경험이 그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린치 자신도 48세가 되었고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아무리 많은 돈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마젤란 펀드가 처음 5년 동안은 $10억 미만의 소규모 비공개 펀드였습니다. 펀드가 작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작은 회사에 투자해도
펀드 수익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었죠. 실제로 마젤란의 역대 최고 수익률은 초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 되자 펀드 규모가 너무 커졌고 린치의 명성도 높아지면서 월가가 주목하지 않는 숨은 보석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린치는 펀드가 아직 잘 나갈 때 은퇴해서 역사상 가장 성공한 뮤추얼 펀드 매니저로 전설의 지위를 굳히기로 한 겁니다. 은퇴 후 린치는 평화로운 삶을 살 것 같았지만 과거의 유령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 뮤추얼 펀드와 ETF가 기업 금융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는데 조단위 자산을 운용하는 피델리티는 수많은 미국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든 기업 경영진이든 레리 핑크나 존슨 가족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2008년 SEC가 피델리티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러 회사로부터 슈퍼볼 티켓, 콘서트 티켓, 심지어 스트릿클럽 접대까지 수백만 달러 상당을 받았다는 혐의였죠. 피터 린치도 브로드웨이 공연과 골프대회 티켓을 받은 혐의로 2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의도적인 범법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지만 전설적인 투자자에게도 그림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린치의 명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현재도 피터 린치는 여전히 인기가 높은데 그의 투자 방식이 시대를 초월해 유효하기 때문이죠. 직접 제품을 써보고 회사를 방문하고 경영진을 만나보라는 그의 조언은 AI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복잡한 퀀트 모델보다 상식과 관찰력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린치의 커리어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마젤란 펀드의 성공은 린치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존슨 가족은 더 큰 부를 얻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과 달리 피델리티는 아직도 비상장 회사로 남아있는데 운용 자산이 8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슨 가족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죠. 이들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가 됐습니다.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11살부터 캐디로 일했던 소년이 어떻게 월가의 전설이 됐을까요? 린치의 이야기는 결국 관찰과 인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잡한 금융 모델 대신 일상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았고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했죠. 타코벨 브리토를 먹으면서 템베거를 발견하고 동네 샌드위치 가게에서 실패의 교훈을 얻은 그의 방식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터 린치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투자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월가의 천재가 아니어도 골프장 캐디 출신이어도 관찰력과 인내심만 있다면 누구나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